예, 이어서 앞으로의 정치권 흐름이 어떻게 될지 자세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분과 함께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죠. 정치 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 오늘도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성민 대표는 물론 어제 결과에 대한 분석도 하겠지만 앞으로의 좀 전망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데, 그래도 잠깐 또 보고 오겠습니다. 예, 어제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처음 다루기 때문에. 예, 저렇게 결과가 나왔죠. 찬성이 149, 반대가 136이고요. 그러니까 가결 정족수가 148인데 하나가 더 나왔죠. 근데 아래 보시면 그 각 정당의 의석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도 찬성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정의당을 합치면 117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산을 이렇게 저렇게 해봤더니 최소한 29표 내지는 30표 이 정도가 민주당에서 찬성을 던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렇게 결과를 봤고요. 예, 박 대표님은 비명계가 이번에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 이런 말도 지금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1차 체포동의안 때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다. 이제 그런 전망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도 가가 139고 부가 138로 가가 한 표 더 많았거든요. 그랬죠. 그때 가결에 한 10표가 모자랐는데 기권표와 무효표가 그 한 20표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졌죠. 그때 어쨌든 반명 비명계가 이대로는 갈 수 없다.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어떻게 하든지 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 로드맵을 좀 밝혀달라. 이런 경고가 1차 체포동의안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걸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를 6월달 그 국회에서 얘기를 했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혁신위도 불체포 특권 포기 요구도 하고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가결 당론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7월 중순에 7월 18일인가요? 그때 아마 의총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인 경우에는 그거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때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정당한이라는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국민 눈높이라고. 예. 그러니까 정당한도 추상적이고 국민 눈높이도 좀 추상적인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단식에 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됐다가 실제로 이제 그 하루 전날 불체포 요청을 사실상 한 거죠. 부결 요청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1차 체포동의안 때 반명 비명이 요구했던 사항이 전혀 지금 그 반영이 안 된 거고, 아마 제가 모릅니다만 당일날 그 오전인가요? 박가원 원내대표가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병원에. 예. 그때 가서 아마 무슨 얘기인가 지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얘기를 물밑에서 나눴을 것 같은데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공개된 거는 이제 당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뭐 비공개적으로는 뭐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공천 관련된 얘기도 좀 나왔다고는 하는데, 아마도 반명 비명이 부결에 동의할 수 있는 거는 대표직 사퇴 카드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대표직 카드를 안 던진 이유는 겨우 이번에도 부결 2표 정도 차이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대표 사퇴를 안 해도 부결될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런 그 전략적인 오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결이 됐을 텐데, 어쨌든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승부수였다면, 당을 결집시키기 위한, 반명 비명도 여기서 한 번 더 동의하고 부결시키고 넘어간다면, 그러면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넘어가기 때문에 꺼낸 카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하던데요. 인터넷 방송에서. 그러니까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한 7개월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직을 내려놓지는 않더라도 비명이나 반명 쪽을 뭔가 설득시키고 달래려는 작업을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해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밑에서. 뭔가 공천과 관련인 거죠. 그러니까 가령.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체포 동의안 이후에 친명이 예상하는 바라는 시나리오가 세 가지다. 첫째, 무조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른다. 두 번째, 그게 여의치 않다면 친명 비대위로 전환한다. 그것도 안 된다면 뭐 분당도 불사한다. 이게 이제 친명이 그리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반명 내지 비명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른다라는 건 머릿속에 없을 겁니다. 친명 비대위도 머릿속에 없을 겁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그게 이제 아마 반명 측에서 얘기하는 통합 비대위 같은데 비대위. 어쨌든 통합 비대위로 그건 수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거부한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 그것도 실패한다면 세 번째 뭐 탈당도 불사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명의 두 번째 시나리오와 반명의 첫 번째 시나리오가 충돌했다면 그 예. 사이에서는 아마 뭐 아까 말한 공천 문제라든가 당 운영 방식에 관한 거 이것도 쉬운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타협은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그 친명의 1번 시나리오와 반명의 2번 시나리오가 충돌하는 형국으로 간 거죠. 그것은 1차 때 충분히 반명 비명은 경고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와서 지금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하겠다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체포동의안 이후에 꺼냈을 카드인데 지금 좀 늦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왜 없었겠습니까? 뭐 물밑에서 좀 있었을 거고 박강원 원내대표도 뭐 그런 노력을 쭉 했을 거고 의총에서 뭐 이거 이제 가결이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좀 부결시켜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퇴한 이유도 그겁니다. 이제 부결을 요청했는데 설득이 실패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처럼 이제 원내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설명된 거니까. 근데 이제 본질적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느냐, 총선 치러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 속속들이 기소가 되고 있고 재판 결과 나올 텐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명 비명이 당이 먼저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대선 패배하고 나서 그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 나간 것도 말이 안 되고 당대표 나간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이건 지금 어쨌든 당사자가 좀 결제 해지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끌고 온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 뭐 그 단식하는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나가겠다고 6월달에 발표해서 좀 믿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과정을 보면 이제 그게 뒤집어지고 하니까 당 전체가 이걸 국민들한테 약속한 걸 갖다 뒤집고 도대체 이게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결시킬 수 없다. 적어도 반명 비명계 의원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당장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려서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면 뭐 두 갈래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 발부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근데 오늘 밝힌 입장문의 맥락은 계속 가겠다. 그러니까 당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라는 맥락으로 읽히고 아까 박주민 의원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줬단 말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발부 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에 한 행보를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나가고 당 대표 나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반명과 비명이 비판하듯이 당 대표가 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 불구속 기소를 전략적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첫 번째 뭐 검찰이 이거를 제1야당을 예우해 갖고 제1야당 대표를 예우해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 거의 안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고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기각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상호 모순된 겁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 단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당 내부는 이제 결집도 시킬 수 있고 부결 좀 시켜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이 승부수가 영장실질심사에 나갔을 때는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 발부와 기각 사이가 5대5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조금 더 비관적인 전망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친명 입장에서 보면 왜 그동안 해왔던 것이 법원 입장에서 보면 증거인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발부가 돼서 당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 온다. 그래도 당대표는 계속 유지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옥중 공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지금 맨 아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치적 상식선에서 보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 얘기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자. 그러니까 임기가 8개월이 더 남았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첫 번째 그 당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옥중공천하겠다. 또 전당대회 하겠다라는 거는 그냥 반명비명한테 당을 나가달라. 갈라서자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쪽으로 사실상 간다. 어떤 예. 식이든 기각이 돼서 당대표가 돌아와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겠다고 하면 예. 반명비명이 그 기각됐다고 하는 것이 무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지 구속 기소만 안 했을 뿐이지 그걸 근데 반명비명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방어하면서 총선 치를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때도 이제 반명비명들은 뭐 결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거나 전당대회로 가자고 하는 거는 사실상 갈라서자라는 얘기일 것 같고 그러면 참 어려운 길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정책으로 이렇게 가면 다 죽으니 타협을 해서 비대위로 전환을 좀 해보자. 그럼 이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서 친명반명이 윤석열에 맞서서 우리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하나로 치러야 된다. 전 이 가능성을 5% 정도일 거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5%라는 게 극히 낮다 그거는. 두 번째는 어쨌든 비대위로 전환해서 치를 가능성이 30~5%인데 그건 제법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60%는 결국 이 관리 과정에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리더십 부재로 실패를 해서 지금 너무 격앙돼 있기 때문에 결국 분열할 가능성이 60%다. 가장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도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서 치를 가능성은 전 5%보다 더 낮아졌다고 보고 있고 비대위 전환이냐 분열이냐만 남아 있는데 그 비대위 전환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것도 뭐 굉장히 고도의 그 정치적 타협점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변수라는 건 이번에 그 부결표를 던진 분들 중에도 총선에 이재명 대표 얼굴로 총선 치른다 이 생각을 안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여기 내가 어떻게 찬성 가결표를 던지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미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그 선거법 사건이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죠. 그것이 언젠가는 이제 그 1심 선고가 나올 텐데 최종적으로 100만 원 이상 형이 되면 국회의원직도 이재명 의원이 그만둬야 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통령 선거 나오지도 못하고. 물론 확정 판결까지 가긴 가야 그렇죠. 됩니다만. 그런데 예. 이제 그건 또 민주당은 400몇십억을 또 예. 토해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김명수 대표본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망이 정책으로 보면 밝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심 선고 결과도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나 이 방어하는 이게 이제 그 원내대표도 뭐 이게 개파 싸움이 될지 아니면 그냥 반명비명이 아예 후보를 안 내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친명이 원하는 원내대표를 앉히게 될지 또 그 뒤에 뭐 이걸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 또 색출하겠다, 출당시켜야 된다, 해당 행위다. 이미 최고위원회 성명에는 해당 행위라고 못을 박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국민적인 그 여론이 더 나빠진다면 제가 총선 때 보면 옛날에 그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올 때나 김종인 비대위 들어올 때 보면 국회의원들은 총선이 다가올 때 결국 공천 여부도 중요하고 당권도 중요하지만 본인들 당선이 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다른 선택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박 대표님 말씀 요약을 해보면 이 대표가 지금의 입장과 달리 무언가 전향적인 입장,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이른바 통합형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분당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분도 이재명 대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대표도 다 공격 대상이 돼 있고 반명비명은 말할 것도 없고 공개적으로 해당 행위는 나가라고 얘기하는 판인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알아야 될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닌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를 옹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분들이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도
친명으로 남아있을 분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돼야 본인들이 공천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도 다 본 겁니다. 그 2016년 때 그 친박이 진박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공천했지만 탄핵 국면에서 나서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다 등 돌리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판단해야 될 거는 민주당이 살고 민주당이 승리하고 분열하지 않아야만 그래야만 본인의 나중에 정치적 미래가 높진 않더라도 사라지진 않는 건데 지금처럼 이제 한다면 글쎄 총선 전망도 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리고 또 본인의 정책 미래도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지금은 뭐 당내도 격앙되어 있고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멘붕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텐데 이게 뭐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가면 정책 타협점을 찾아낼 가능성도 전 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분당이죠. 예. 그래서 아까 35%그 가능성을 얘기하신 거고. 예. 그런데 그러면 좀 일각에서는 그 통합형 비대위 결국에는 인물로 우리가 좀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위원장을 누가 하는 것이냐. 김부겸 전 총리가 많이 호출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 의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김부겸 전 총리 정도라면 비명과 친명 모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다 수긍할 만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제3자가 봤을 때는 예. 김부겸 전 총리 정도의 비대위라면 그것은 이제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 세 분이 그 총선 때 안 보일수록 민주당은 유리할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국 친명계 의원들은 그 김부겸 비대위가 들어와서 틀림없이 친명계의 상당 부분이 아니요 타협해도 일부분의 공천 배제는 할 거다. 그래 총선도 치를 수 있고 할 테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반대를 좀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에서 너무 많이 이겨갖고 국회의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아니더라도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어떤 기준을 갖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공천을 주고 어디까지 잘라내고 또 그 어디까지는 진짜 경선으로 상향식으로 하고 이거 정책 타협을 하려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정책적인 거를 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아주 뭐 고차방 정식이라 쉽지는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김부겸 비대위 정도면 통합 비대위로 바깥에서는 볼 거고 국민의힘도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낄 카드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친명이 그걸 수용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박성민 대표의 진단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 통합형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향후 민주당의 어떤 미래나 향방이 달렸다라고 보시는 거로 민주당은 두 가지 받아들여집니다. 숙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네. 수도권에서 진 적이 1996년도하고 2008년 두 번입니다. 근데 민주당 사정 때문에 진 거예요. 96년도에는 분열했거든요.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으로. 그래서 꼬마 민주당이었죠 그때가. 원래 이제 95년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겼는데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정계 복귀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서 분열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이제 인천, 경기, 서울에서 신한국당한테 패배를 했고 2008년도에는 상층부는 분열을 안 했는데 통합민주당으로 있었는데 유권자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을 했죠. 그러니까 2004년 총선의 투표율이 60%였는데 2008년은 14%나 떨어져갖고 46으로 떨어졌으니까 그건 되게 이제 친노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총선을 승리하려면 위에 상층 분열도 막아야 되고 지지자들 분열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안 내면서 비대위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뭐 보통 어려운 숙제가 아니죠. 그렇다고 이게 또 분열돼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수학이 아니라 산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더 어려워진 거니까 그 사이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 이제 이게 숙제인데 난제 중에 난제라고 보입니다. 예. 뒤에서 질문하려다가 당겨서 질문 드리는 건데 만약에 국민의힘도 분열을 하면 그러니까 세 개가 아니라 다당 체제로 총선이 치러지는 거고 그 가능성도 사실은 박 대표께서 진작부터 염두에 두셨잖아요. 그게 뭐 100%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4당 체제로 정의당까지 포함하면 5당이죠. 5당 체제로 선거가 치러졌을 때 친명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늘 그 지역구도가 있는 속에서 해묵은 이른바 사자필승론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제 87년 대통령 선거 때도 흔히 사자구도로 치러질 때마다 나오는 게 그 사자필승론.
4개 정당이 경쟁하면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건데 지금 2020년처럼 완전히 양당이 똘똘 뭉쳐서 1대1로 치를 가능성 전 20%로 좀 보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요. 2016년처럼 경쟁력 있는 제3당, 국민의당이 그때 있었죠. 38석을 했으니까. 네.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은 전 40%. 1996년처럼 양쪽 다 분열해서 4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 40%. 예. 제가 이걸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굳이 얘기를 하라 그러면 뭐 조금 미세 조정을 하라 그러면 각각 3분의 1씩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당으로 치러질 가능성 3분의 1, 뭐 3자 구도도 3분의 1, 4자 구도도 3분의 1 다 있고 출발점은 민주당에서 출발하겠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온 갤럽 조사를 보고 잠깐 중간 전환점이니까요. 보고 나서 박성민 대표랑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갤럽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거 잠깐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사 기간이 9월 19일부터 21일이고요. 예, 전화 면접 1000명이죠. 아시다시피 매주 금요일에 발표되고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 32%, 못하고 있다 59%라서 뭐 비슷합니다. 예, 횡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국민의힘 33, 민주당 33이고 무당층도 여전히 많습니다. 저것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 뭐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거요. 예, 이게 좀 흥미로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옳으냐 그르냐. 정당한 수사 절차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46%,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37%고 나머지는 모름 내지는 응답 거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회색 표시가 한 17% 정도 되는데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마지막인데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 향후 1년 경기 전망. 이제 경제가 아무래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전망이 많죠. 좋아질 것이 17, 나빠질 것이다 55고요. 비슷할 것 같다가 24 정도. 이렇게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혹시 뭐 오늘 본 거 중에 뭐 언급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뭐 대통령 여론조사 긍부정가 제가 이제 정당 지지율은 그렇게 크게 볼 필요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세 가지 보면 된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긍정이 35 미치고 부정이 55면 분명한 위기다.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그 상황이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여전히 그렇고 중도층은 60% 이상이 지금 부정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위기죠. 두 번째는 여당을 찍을 거냐 야당을 찍을 거냐 이거 아닙니까? 이것도 야당이 좀 우세한데 조사 기간에 따라서 좀 MBS는 이제 여당 찍겠다가 좀 많고 갤럽은 야당이 꾸준히 많은데 이거는 약간 교차하는데 질문지가 좀 달라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부정적인데 왜 민주당이 이걸 반사이익을 못 누리느냐? 민주당이 대안이냐라는 질문은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간접적인 지표를 보면 이게 별로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당의 호감도, 갤럽이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지금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이 마지막 조사에서 호감이 있다가 30이고 비호감이 60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좋은 쪽에서 점점 나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 추세가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MBS에서 나온 조사, 국민의힘이 여당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다는 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민주당이 제1야당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잘하지 못하냐. 거기에 민주당이 못한다가 더 숫자가 안 좋아요. 잘한다가 한 20% 초반대고 못한다가 60%를 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당대표의 직무수행 평가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47대 37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46대 37. 46대 37. 그럼 이제 7월 18일 날 정당한 영장 청구가 뭐냐? 그럴 때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국민 눈높이다.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아니 이건 체포영장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을 잘한 거고 그렇게 보는 거지만 그 이제 비명반명은 이제 저 숫자를 두고 나올 거고 친명은 틀림없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대가 높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이다 이렇게 보면 어차피 또 그거는 다툼의 여지만 있지 결론 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양쪽 다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지금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민주당은 지금 분열할 거냐가 가장 큰 문제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이제 중도지향적인 대선 때 찍었던 중도표가 좀 다
관망으로 돌아서 있고 예.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건 지금 그 이념적으로 좀 강경한 입장에 동의하는 분들 예, 그런 오른쪽에. 분들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도지향적으로 가야겠는데 내부 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내부 동력은 결국 민주당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도 체제의 붕괴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에도 여파를 미치겠죠. 예.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사실은 수도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자칫하면 이제 지도부 퇴진론으로도 올 수 있고 수도권 위기론과 결부돼서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핑계김에 이제 원인 제공했으니까 안 내고 싶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냈고 당사자가 또 출마를 했어요. 예. 예, 이것은 이제 아마 선거는 이제 이 체포동의안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양쪽 지지자들이 얼마나 이제 결집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텐데 국민의힘은 이 선거 결과와 또 그 뒤에 있을 그 민주당의 그 지도체제 문제에 연동되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간다면 굳이 뭐 김기현 대표 체제를 바꿔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저희가 비대위 전환에 성공한다면 예. 여기도 그대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럼 국민의힘에게 앞으로 남은 어떤 변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어떻게 되느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또 대통령의 향후 노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재설정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다 이 세 가지는 언급을 총론적으로 해주셨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 이것도 지금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일 것 같기도 한 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4당 체제가 만약에 된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부의 비주류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뭔가 윤심의 작동으로 인해서 선택받지 못해서 튀어나오는 방식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거기에 포함되는 방식 이거 말고는 뭐 다른 그림은 그려지지 않기 그 때문에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예. 이럴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2016년도 때를 보면 어쨌든 이제 그 민주당 발로 먼저 안철수 의원 탈당도 있고 막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땐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대중성도 좀 있고 뭐 이래서 제3당이 성공했는데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이 그런 파괴력이 좀 약하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 있는 누구하고 손을 잡겠죠. 뭐 금태섭 의원하고 예. 손잡을 수도 있고 젊은 여러 그룹들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뭐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에게도 같이 하자 이럴 수도 있겠죠. 또 뭐 그런데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은 대선 이후에 합당까지 했는데 또 나오기 어렵고 유승민 의원도 그 실험을 실패했다고 여러 번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호남에서 온 분들하고 바른미래당이랑 당도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이준석 의원도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머물 전 대표도 머물 거라고 봅니다만 당에서 계속 이준석 의원 전 대표에 대한 공천 문제가 얘기가 되고 또 뭐 공천을 주되 뭐 그냥 끝까지 줄 듯 말 듯 예, 그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래가지고 선제적으로 예. 대응한다 그랬는데 그때 이쪽에서 분열 있는 분들이 비례대표를 줄 테니 우리 신당에서 같이 합시다. 그러고 이제 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를 찍으면 안 되는지 지지하면 안 되는지를 하는 것에 대한 그 아무래도 조금의 파괴력이 있을 테니까 변수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 가능성은 뭐 너무 멀리 나간 얘기고 아직은 예. 총선은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도 이때쯤에는 민주당이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았어요. 조국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뭐 9월 달이면 그 서초동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을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외치고 있을 때고 10월 초에 10월 3일과 10월 9일 두 번에 걸쳐서 보수 진영에서 맞불 집회를 강화문에서 열었고 그게 이제 연초까지 그 조국 사태 때문에 영향이 안 좋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터졌고 그랬죠. 초기에는 중국 다음으로 뭐 확진자 수가 많아서 별로 안 좋았다가 미국 유럽에서 뭐 늘어나니까 그것이 변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일이 터지는 게 그게 진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 좀 나눴네요. 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